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침을 뱉지 마시오.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몇 번을 죽여도 화가 풀리지 않을 만한 인물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침을 뱉는다 그래요. 그리고 진해뿐만 아니라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또 더 있거든요. 이 5사람, 진해를 비롯해서 이 5사람도 이렇게 포승줄에 묵힌 채 악비의 무덤 앞에 무릎 꿇려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해와 진해의 부인은 특히 뺨이 반질반질 미끄럽답니다. 사람들이 하도 따귀를 대어서요.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 6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데에는 열충신으로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치는 데에는 간신 하나로도 충분하다. 오늘 이 간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진나라의 간신 조고입니다. 이 진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해준 사람이 시황제이죠. 우리가 시황제 그러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 시황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벌레입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일하다 죽었어요. 전국을 순행하다가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장례를 준비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황제가 죽자 이 조고라는 간신이 그 당시 재상이었던 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께서 붕하하셨는데 장남에게 전하는 조서와 옥석을 지금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장남은 시황제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다가 시황제 눈밖에 나게 되어서 멀리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일을 하면서 저 외곽으로 보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데 태자를 정하는 것은 우리 2사람의 입에 달려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조고가 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소가 황제가 되면 지금 재상을 맡고 있는 이사 당신은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 둘이 부소가 아니라 둘째인 호해를 황제로 추대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2사람이 쿵짝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황제 유언장을 조작합니다. 시황제가 부소에게는 자결을 명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는 둘째인 호해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호해가 2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여전히 조고와 이사가 쥐고 있는 거죠. 이사가 여전히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세 황제였던 호해가 정치를 잘하기보다는 시황제의 토목공사들, 아방궁을 축조한다든지 만리장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사는 황제에게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토목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고가 지금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황제에게 직언을 하세요. 하고 이사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호해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한창 놀려고 할 때, 한창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와서 옳은 얘기, 바른 얘기, 직언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호해가 짜증이 나겠죠. 결국 그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쫓아내게 되고요. 또 조고가 뒤에서 황제에게 이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조고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환관이었던 조고가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고가 진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고 권력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모두 간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이 조고가 어느 정도의 간신이었는지를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지록위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록위마라는 게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고가 사슴 한 마리를 들고 와서 황제에게 제가 멋진 말을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해 황제가 아무리 봐도 말이 아니라 사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엔 사슴으로 보이는데 경들이 보기엔 어떻소? 했더니 신하들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호해는 무늬만 황제고 모든 권력은 조고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조고가 황제도 제멋대로, 나라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조고의 행포에 진나라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진나라는 시황제가 자신이 중국의 첫 번째 황제다라고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불과 15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진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간신 조고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의 양기라는 간신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 다음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초안지라고 하죠.
유방과 항우의 대결에서 유방이 승리해서 세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요.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는 신이 들어서기 전에 전한, 그리고 광무제가 다시 한을 세워요. 그래서 후한,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한나라 최고의 간신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굉장히 비판한 사람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이 누구의 사람이죠? 유비의 사람이죠. 제갈량 유비가 돌아가시자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이라는 사람을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총나라의 숙적인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쳐들어가겠다 해서 유선에게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 출사표의 내용인데요. 전한이 흥할 수 있었던 건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두고 탐관오리나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한이 몰락하게 된 것은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 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하게 된 때문이다. 그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 한 것이 바로 양기 같은 간신인 거죠. 이 양기는 한나라를 세운 항고주 유방의 아주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 여동생이 순제에 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놓게 됐고 왕후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죠. 외척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기라는 사람은 사실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말도 더듬었고 학문을 깊이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계산은 굉장히 빨랐고 사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깨가 솔개와 같이 넓었고 눈매가 승냥이 같았고 주변을 위압하고 성품이 오만하였다. 딱 봐도 간신의 풍모입니다. 그렇죠? 이 양기가 여동생이 왕후가 되면서 엄청난 외척 세력이 되었고 이 여동생이 모시던 순제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여동생이 낳은 어린 아들이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됐겠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낳은 어린 황제가 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권력에서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 되는데 새로운 왕은 왕의 친인척 중에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을 세우자 합니다. 양기 생각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기는 또 어린 황제를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 뒤에서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리다고 만만히 보고 세웠던 황제가 질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질제가 조회를 하면서 양기가 황제의 명을 거치지 않고 대신들에게 명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질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장군이시군. 이 바로 장군이라는 말이 세력이 워낙 커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황제 노릇하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아직 질제가 어리지만 양기가 봤을 때는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거죠. 질제가 좀 더 크면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양기는 이 말 때문에 질제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살인 새로운 황제를 추대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황제를 갈아치운 간신이 바로 양기죠. 그런데 이 양기는 혼자만 간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부부가 엄청나게 한나라에 악영향을 끼친 부부 간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양기보다 부인이었던 손수가 더했어요. 양기가 권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주색은 물론 도박, 축구, 닭싸움, 개싸움까지 가리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었고 외척으로 권력을 잡은 뒤에는 부인과 함께 경쟁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부를 탐닉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양기가 근사한 대저택을 지어요. 그러면 부인은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경쟁이라고 하듯이 자기는 또 따로 대저택을, 그보다 더 큰 대저택을 세웁니다. 사실 이 양기라는 간신은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양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부인이었답니다. 그러니 양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간신이었죠. 이 부부가 온갖 전횡을 저지르는데 가만둘 수가 없겠죠. 황제가 15살의 황제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20대 후반이 됐어요. 이 양기 부부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모든 권력을 양기 부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황제의 편에 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황제가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세력이 황제가 어릴 적부터 궁궐에서 봐왔던 환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최측근이었던 환관들을 도와달라 해서 양기를 칩니다. 양기 부부는 결국 굴복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후에 많은 재산들이 몰수됐습니다. 이 양기 부부의 재산을 몰수해보니 한나라의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이 이 집에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부정부패를 했었던 부부 간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최고의 간신이었던 양기 부부를 제압했어요. 그럼 이제 좋은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황제를 도와서 간신을 제압한 환관들이 새로운 간신이 됩니다. 10명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결국 또 한나라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당나라 최고의 간신 이인보입니다. 이인보라는 사람은 현종 때 사람이에요. 현종이라 그러면 양귀비가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 현종은 당나라 황제들 중에서 두 번째로 통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짐의 살이 마르더라도 천하와 백성들이 살찌면 아무 여한이 없다. 이렇게 통치를 잘하던 사람이 현종이었고, 현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연호가 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정치를 개원의 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종이 60이 넘어서 정말 사랑하던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그 대상이 양귀비입니다. 그렇죠? 양귀비와는 나이 차이가 35. 자신의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며느리였죠. 그렇게 양귀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현종의 치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인보였죠. 이 이인보는 별로 출세할 수 있는 능력도, 출세할 수 있게 자기를 끌어주는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인보는 어떻게 권력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인보는 한직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는 출세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로 환관들과 궁녀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 환관과 궁녀들은 누구보다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황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황제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황제의 마음에 들 것 같은 이야기들만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황제 곁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재상이 장구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이 이인보가 아주 아첨을 많이 하고 이 재상이 하는 생각에 자신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서 재상에게 늘 칭찬과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재상은 누구보다 이인보를 믿었죠. 조금씩 이인보를 밀어줬고, 그래서 이인보가 이 재상 덕택에 황제 곁에서 황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조정에서 절도사 우성객이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고위직으로 청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고위직으로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인보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관직을 올리는 것은 황제의 뜻이므로 신하들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황제가, 현종이 좋아하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띄워주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에게 귀가 열리게 마련이죠. 현종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양귀비에게 빠지게 되면서 귀가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아무래도 더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인보의 이야기를 듣고 이인보가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한 번은 현종이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재상이었던 장구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도로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자 이인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지 단박에 반대하는 것은 신화된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당현종을 축켜 세워요. 그러니 장구령은 굉장히 민망해지고 오히려 이인보는 더더욱 현종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 이인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미리 환관들과 궁녀를 통해서 지금 이 현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다 얻고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딱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처세술이죠. 그렇게 황제의 눈에 들게 되고요. 결국 재상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이인보가 권력의 최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인보만의 처세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인보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싫어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싫으면 뒤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누구를 중용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상소를 올리게 해서 귀양을 보냅니다. 절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은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모함해서 쫓아내고요. 그렇게 조정을 무능한 자기 사람으로만 채웁니다. 왜?
이 이인보 자신이 능력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조정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리를 빼앗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주위에는 자기 편인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만 골라서 조정해 드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인재를 뽑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죠. 그런데 이인보는 과거 시험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재이기 때문에 싹을 자릅니다. 인재를 빨리 찾아서 싹을 자르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치른 거죠. 이렇게 조정을 무능한 사람으로만 포진을 시킵니다. 그러니 당나라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죠. 그렇게 이인보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 이인보가 한 번씩 정자 혹은 자기의 서재에서 골똘하게 생각에 잠기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목이 날아가거나 귀양 보내지는 폭풍우가 시작된다고 하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자기 편만 이 조정에서 살아남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인보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구밀복검이라 그래서 입은 꿀같이 달아도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다. 이인보를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이인보는 19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9세에 병으로 죽었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이인보의 재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가 죽고 나자 그의 재상이 드러나죠. 그의 관직과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요. 이인보는 부관 참시의 형을 받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관 뚜껑 열어서 다시 목을 치죠. 그리고 그 목을 효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모두 유배에 보내졌습니다. 이인보가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인 무능한 사람들만 포진을 시켰으니 이 나라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간신은 두 명입니다. 중국 최고의 간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진해라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진해의 회자는 중국 사람들이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두 간신 이야기, 송해 간신, 채경과 진해 한번 만나볼까요? 송나라에 세계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발명품. 화약, 나침반, 인쇄술입니다. 송나라는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송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긴 했는데 외세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송이 약해서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당시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 그리고 여기엔 다시 몽골이 세운 원나라까지 이 엄청난 세력들이 송을 계속 시간차를 두고 압박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는 참 중국 왕조 중에서도 버티기 쉽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송을 괴롭혔던 나라가 거란이 세운 요나라였어요. 이 요나라 때문에 송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당시 요나라하고 송나라는 휴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나라가 요에게 엄청난 비단과 금은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가 조금씩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요. 이 금이 새롭게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금과 손을 잡고 요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송이 손을 잡고 같이 요를 공격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요를 공격했는데 송은 요를 공격할 타이밍에 마침 송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부터 진압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라를 치러 군대를 늦게 파견할 수밖에 없었고 요나라에 급히 군대를 파견했지만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패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송이 아니라 금이었던 거죠. 그럼 송나라는 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땅을 일부 주기로 하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송이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자 금이 가만히 있지 않죠. 금이 송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송나라는 나라 반쪽을 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금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휘종이라는 황제가 금을 막아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깁니다. 그리고 남 몰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과 얼떨결에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던 아들 흠종까지 금나라에 같이 끌려갔어요. 함께 3천여 명의 송나라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정강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금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번성했던 송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2명의 황제가 끌려갈 정도로 이렇게 된 건
뭐 때문이냐는 거죠. 송이 그렇게 된 것은 송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간신 때문이었습니다. 송의 황제였던 휘종은 예술적 기질이 엄청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술가로 태어났더라면 아마 후대에 굉장히 추앙받는 예술가가 됐을 거예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고요. 글씨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해외에 유출되어서 미국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황제였죠. 이건 곧 송나라의 불행이었습니다. 휘종은 이렇게 예술 활동에만 치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조경이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기암괴석, 특이하게 생긴 나무 이런 건 싹 다 끌어모으는 거죠.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이 황제의 정원을 꾸미게 하느라고 백성들이 4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휘종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부추깁니다. 누가요? 여기에 있는 채경이라는 재상이 황제가 취미생활에 빠지도록 부추기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주무르면서 온갖 부정축제를 하는 거죠. 이 채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송나라 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이 송나라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 왕안석이 개혁을 주장할 때는 채경이 옳습니다 하고 왕안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왕안석이 물러나고 신종이 죽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태후가 잠시 권력을 잡자 이번에는 개혁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보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채경이 이번에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고 보수 세력의 편에 섭니다. 그러다가 태후가 물러나고 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자 철종이 역시 이전처럼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자 채경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번에는 개혁파의 편에 섭니다. 박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휘종 때 역시도 철종이나 신종처럼 개혁을 추진하자 마침 휘종 곁에 있던 환관이었던 동관이 이 채경을 추천하면서 휘종의 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휘종이 정치보다는 예술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정신이 팔리도록 만들고 자기는 그걸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이 휘종의 취미생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었거든요. 그걸 다 뒤에서 지원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이유로 온갖 부정축제를 다 합니다. 몰래도 뇌물을 받았지만 이 채경이 공식적으로 받는 뇌물이 있었어요. 자기 생일날. 생일날 되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수레에 재물을 싣고 옵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을 생진강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보물들이었는지 이걸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채경은 휘종이 정치가 아닌 취미생활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온갖 부정축제를 했던 간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요 다시 들고 일어나죠. 결국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박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당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백성들은 1년 내내 피땀을 흘려서 겨우 약간의 곡식과 피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인데 황제의 관리들은 그걸 자기 멋대로 빼앗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까닭없이 매질을 하고 백성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형편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관리를 잡잖아요. 복수합니다. 관리에 배를 갈라서 간을 익혀먹고 심장을 회를 쳐먹고 눈알을 빼서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다다랐던 거죠. 이런 박납의 난까지 일어나니 당시 송나라가 금과 함께 요 나라를 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금의 공격을 받게 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박납의 난과 함께 수호전의 주인공인 송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송강과 송강의 주위에 36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이게 송강의 난인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이 이 수호전입니다. 수호전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송강을 중심으로 108명이 영웅처럼 묘사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송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송나라에서 금의 공격을 받을 때 이 진해라는 사람이 끝까지 금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해의 모습을 보면 진해는 송해의 충신이었습니다. 진해는 금나라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일진만 먼저 주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힘을 길러서 금에 맞서 싸우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은 이 송을 무너뜨리면서 송에 일단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금은 아직까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중국을 통치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 정부의 황제들은 잡아가면서 재상을 황제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해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장방창이라는 재상을 황제 자리에 앉히자 했는데 저 사람은 무능한 재상이고 송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인물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황제로 추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송나라의 왕통은 반드시 조씨가 이어야 된다. 송을 세운 사람이 조광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송의 왕통은 어떻든지 조씨가 왕위를 이어야 된다 하고 끝까지 금의 요구에 반대하면서 충절을 지킨 사람이 바로 진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휘종과 흠종과 함께 금나라로 끌려갔어요. 금나라를 끌려가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금나라의 새로운 실권자 눈에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송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던 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태자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쪽에 송을 다시 세웠어요. 이게 남송입니다. 진해가 금을 탈출해서 남송으로 옵니다. 그러니 이 진해라는 사람은 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이 남송에서는 진해를 굉장히 환대하면서 진해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나중에는 진해를 재상 자리까지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이 진해가 금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나라의 현실을 알게 됐는데 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 맞서 싸운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다. 금하고 화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악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군입니다. 이 악비는 송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군대를 만든 의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싸우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비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나라가 화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을 믿을 수 없다. 화의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약속일 뿐이다. 지금 재상 진해가 나란 일을 맡아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해는 힘도 갖추지 못하고 명분만 내세우는 주전파들의 득세가 오히려 남송의 국가 안위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비는 싸우자, 주전론. 그리고 진해는 화의를 해야 된다. 주화론. 이렇게 세력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금도 화의를 하자는 쪽이고 이쪽도 화의를 하자는 쪽이라서 다행히 화의가 잘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금이 지금 훨씬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화의를 한다는 건 남송이 금의 신하가 되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나와서 금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그런데 진해가 남송의 황제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이 남송의 황제를 대신해서 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겠다. 이런 휴전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는가 싶었던 휴전 협정이 깨져버려요. 금나라에서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이 이 남송과는 일전을 치르자라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잡은 금나라 황제가 남송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악비에게 패했습니다. 이 악비가 이끌고 있던 군대를 악가군이라고 하거든요. 악비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요? 금이 남송을 쉽게 받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금나라에 지금 포로로 가 있는 흠종이라고 있죠. 휘종은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흠종은 휘종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송의 황제는 서열에서 밀리는 황제죠. 그래서 금나라에서 이 남송의 내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 자신들이 돌아가신 휘종의 시신과 흠종을 남송으로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 흠종이 남송에 가서 황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명분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악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에게 이기지 않았느냐. 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나라 수도로 공격해가서 휘종의 시신과 흠종을 모셔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다 환호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듣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송의 황제, 남송의 고종. 이 남송의 고종은 흠종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 왕위가 위험해지죠. 근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시신도 모셔와야 되고 형님도 모셔와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고종의 심리를 진해가 읽었습니다. 또 금나라 황제가 남송을 쳐들어왔다가 악비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성립되려면 악비 목을 갖고 와라. 악비를 죽여야 우리는 화의를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진해가 고종의 내심을 읽고 악비를 모함해서 죽이게 됩니다. 악비가 죽자 당시 악비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한세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악비가 반란죄로 죽었다 하거든요. 고작 그 세 글자로 악비의 죽음을 천하에 어떻게 납득시키겠냐. 악비는 사실 죄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진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수유라고. 악비가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니까 죽인 거라고요. 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악비를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민심이 악비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쏠렸겠죠. 그리고 진해는 민심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된, 그래서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악비가 죽고 금나라와의 휴전을 성립시키고 자신은 재상 자리에 17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힘을 떨칠 줄 알았던 금나라가 조금씩 힘이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강자가 또 등장합니다. 몽골 사람들이죠. 몽골 세력이 커지니까 이번엔 남송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몽골과 손을 잡고 금을 치면 어떨까? 조정에서 그런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런 여론이 성립되려면 금과 화친을 주장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비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죽은 진해는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금과 싸우자 했던 악비는 영웅으로 추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비는 영웅이 되고 죽고 나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악비의 무덤을 악광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해는 천하의 간신 역적이 되는 거죠. 이 악비의 사당에 가면 이 악비의 모습과 함께 악비가 늘 했던 말, 문과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무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천하가 태평하지 않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악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악비에게 어떤 시효가 내려지냐면 충무라는 시효가 내려집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악비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비가 영웅으로 추대되는 만큼 진해는 정말 역적 중에 역적, 간신 중에 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비의 무덤 앞에는 이렇게 포승줄에 손이 뒤로 묶인 진해와 진해의 처의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악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침을 뱉지 마시오.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몇 번을 죽여도 화가 풀리지 않을 만한 인물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침을 뱉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의 침이 굉장히 독하다 그러잖아요. 청동이 부식이 돼요. 특히 진해는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발 침 좀 뱉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진해뿐만 아니라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또 더 있거든요. 이 5사람, 진해를 비롯해서 이 5사람도 이렇게 포승줄에 묵힌 채 악비의 무덤 앞에 무릎 꿇려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해와 진해의 부인은 특히 뺨이 반질반질 미끄럽답니다. 사람들이 하도 따기를 때려서요. 그렇게 이 진해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간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진해는 불과 20년 재상 자리에서 호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5번째로 명나라 간신 엄숭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엄청 숭악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숭악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간신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우리가 간신이라 그러면 욕심만 많고 자기 능력보다는 훨씬 무능한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엄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숭은 5살에 글을 읽고 19살에 초시라고 하는 1차 과거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25살에 정식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27살에 칠품관리로 요직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간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직에 있을 때 어사장흠이라는 사람이 정덕제라는 황제에게 상소로 옳은 말을 했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연이어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례를 치른다는 핑계로 관직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조용히 한 10년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관직에 나가긴 했지만 하급 관직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 엄숭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을까요? 당시 이 정덕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덕제를 묘호로는 무종이라 그러고요. 무종이 돌아가시고 세종이란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무종의 아들이 세종이 아니었어요. 이 무종이 자식 없이 죽게 되자 황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무종의 양자처럼 해서 황제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황제가 된 세종은 전 황제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 자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만회하려고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황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신하들은 반대합니다. 신하들이 그걸 반대할 때 여기에 있던 엄숭은 황제가 원하는 대로 세종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황제로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요. 옛날 문헌들을 막 뒤져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똑똑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엄숭이 세종을 지지해줍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이 엄숭이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엄숭을 총애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명세종이 도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도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불로초를 만들겠다 뭐 이런 온갖 이상한 짓을 해대요. 그런데 도교에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의 제문을 엄숭이 또 기가 막히게 짓네요. 이 엄숭이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세종에게 엄숭은 더더욱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도교에만 빠져 있었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던 때에 몽골이 힘이 약해지고 몽골의 후손들이 세운 타타르가 중국을 공격합니다. 국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군사를 파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종이 정치를 나 몰라라 하니까 엄숭은 여기 군대를 파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량미를 자기가 빼돌립니다. 이제 세종의 총애를 받는다고 정치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거죠. 그렇게 엄숭이 제멋대로 정치를 펼쳐대니까 일부 엄숭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양계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엄숭에게 10가지 죄가 있다. 그리고 엄숭에게는 간신으로서의 5가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엄숭은 황상의 측근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자신의 첩자로 만들고요. 통정사를 조정하여 자신의 앞잡이로 만들고 창의관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끈으로 만들고 언간들을 농락하여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망라하여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엄숭을 엄히 벌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숭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계성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00대의 매를 맞았다 그래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벌입니다. 결국 옥에서 양계성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엄숭에 대해서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더욱 없겠죠. 이렇게 엄숭의 세력이 커지니까 엄숭뿐만 아니라 엄숭의 자식까지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자간신이에요. 특히 엄숭의 아들은 더했습니다. 엄세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도 나만큼 부유하진 않아. 이 두 부자간신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매간매직으로 뇌물을 챙겼고요. 국고를 빼돌려서 부를 축적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시성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역사상 2번째로 큰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내져야 되는 구호 물품까지 빼돌립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엄숭이 나이가 들자 엄숭에 대한 황제 총애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엄세번이 아버지와 권력을 다퉈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목소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세번을 탄핵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대놓고 간신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세번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한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황제도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귀양을 보냅니다. 아들 엄세번은 귀양을 보내고 엄숭은 파직시켰어요. 그렇게 귀양을 가야 되는 엄세번이 귀양지로 가는 길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명나라 남쪽을 괴롭히던 일본 왜구와 손을 잡고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들통나자 황제가 가만둘 수 없죠. 결국 극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극형에 처해지고 엄숭 역시도 죽음을 맞게 되죠. 엄숭이 죽음을 맞았을 때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겠죠. 엄숭의 시신은 관에조차 담기지 못했고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몰락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명나라는 엄숭 이후에도 많은 간신들로 청에게 또 문을 닫게 되죠. 마지막이 청나라의 간신 화신입니다. 이 화신이 활약했던 시기는 청나라 걸륭제 때였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세 사람이 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걸륭제는 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걸륭제 때 청나라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당시 서양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무역을 하자고. 그랬더니 중국은 넓은 땅에서 나오는 물산이 풍부해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교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멀리서 찾아왔으니 그대의 충성심들은 알았으니 선물을 받고 돌아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러 사신을 먼 길에 보낼 필요가 없겠다 합니다. 서양에 무역을 하자는 것들 다 거절하는 거죠. 실제로 청은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이 불과 50년 만에 180도 바뀌어요. 이때 아무 말 못하고 영국의 사신단이 물러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국이 영국에게 굴복해야 되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왜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이때는 영국이 굴욕을 안고 돌아갔는데 50년 후에는 청이 영국에게 무릎을 꿇었거든요. 바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화신이라는 간신이겠죠. 걸륭제는 청나라 황제 중에서 가장 장수했었던 황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좀 흐려지고요.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더더욱 옆에 두게 되는 거죠. 이 화신이 어떻게 걸륭제 눈에 들게 됐느냐. 걸륭제가 출타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햇볕을 가리는 양상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무엄한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친위대였던 화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친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을 책임진 당사관을 추궁해야 될 일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신을 가까이 불러서 봤더니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고요. 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더니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젊은 인재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점점 곁에 두게 됩니다. 총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화신이 처음에는 황제 측근에서 황제의 어전을 담당하는 어전 시위가 되고요. 점점 군기 대신 대학사, 호부상사, 그리고 의정 대신까지. 의정 대신은 재상자리라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화신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화신은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화신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상관이 기분이 좋을 때 그 상관 옆에 있으면 승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기분이 좋을 때 옆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출세 가도를 다리게 됩니다. 이 화신을 당시 걸륭제가 얼마나 이뻐했냐 하면요. 걸륭제가 88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걸륭제가 아주 나이 들어서 얻은 막내딸, 제일 이쁘겠죠. 그 막내딸을 화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화신이 걸륭제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신의 권력은 점점 커졌겠죠. 걸륭제의 뒷배경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신은 이렇게 출세 가도만 달릴 뿐만 아니라 당시 청나라에 들어오는 조공 물품들을 자신이 다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한 것들만 들어오면 빼돌려요. 청나라로 들어오는 조공품의 4분의 1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매간매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축제로 돈을 벌었는데 이 화신이라는 사람을 열화 얘기를 썼던 박지원이 직접 만났었다고 합니다. 열화를 찾아갔을 때 박지원이 만났는데 그때 박지원이 화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화신은 눈매가 곱고 준수한 얼굴이었고 얼굴이 가파르고 경박스러우며 날카로워서 덕이 없어 보였다. 원래 황제의 수레를 호위하는 병사 출신이었는데 성격이 교활하고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서 불과 5, 6년 만에 궁궐의 모든 문을 통제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화신은 병부상서 복용왕과 함께 황제의 좌우에서 황제를 보필하면서 그 위세가 대단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박지원은 저렇게 지금은 위세가 대단하지만 화신이 언젠가는 걸륭제의 눈밖에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은 빗나갔어요. 걸륭제는 죽을 때까지 화신을 벌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걸륭제가 죽자 화신의 제낫이 드러납니다. 화신의 제낫이 드러나서 보니까요, 화신의 재산은 그 당시에 8억 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재물입니다. 청나라 조정의 1년이 아니라 10년 예산치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죠. 당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지고 일본에 배상해야 됐던 배상금이 2억 냥이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되시죠? 그리고 걸륭제 사후에 화신은 바로 다음 황제였던 가경제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겠죠. 그리고 극형에 처해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극형이 죽을 때까지 살을 한 점 한 점 도려내어서 이런 극형이 내려졌는데 당시 화신의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걸륭제의 막내딸이었죠. 오빠에게 그건 너무하다. 벌을 좀 약하게 달라 해서 자결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자결하게 되고요. 화신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화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은 가경제에게 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화신이 넘어지니 가경이 배부른다 했답니다. 이 가경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화신의 8억 냥의 재물을 국고로 환수하고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걸륭제 이후 청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거겠죠.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악의 6 간신들, 진나라 조고, 한나라의 양기, 당나라의 이인보, 그리고 송나라의 채경과 진해, 명의 엄숭, 청의 화신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간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지 보셨죠? 뭔가요? 간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망국입니다.